안녕하세요. 사연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시어머니신 분들이 계시겠죠? 저희 시어머니 욕 좀 해주세요 하려고 찾아왔다기보단 솔직하고 객관적인 얘기를 들어보려고 사연 보내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돼서요. 시어머니도 분명 며느리였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대체 왜 그러시냐고 따져서 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거지가 공주 걱정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기 신세나 처진 생각도 안 하고 하등 걱정할 필요도 없는 사람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 보고 하는 소리잖아요. 저희 시어머니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사람들을 보면 꼭 그렇잖아요. 내가 서민이다 그러면 부자들 잘 사는 거고 별로 고깝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꼭 어쩌다 나랑 비슷한 처지에 있던 사람이 잘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미친 듯이 헐뜯고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게 그냥 본성인가 봐요. 저희 시어머니는 꼭 다른 것도 아니고 학력 가지고 그러시거든요. 내가 아들 둘에 딸 하나까지 전부 다 서울로 대학 보냈어요.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태교 음악은 뭘 들었냐, 음식은 뭘 먹었냐, 애들 공부는 어떻게 시켰냐 하고 과외 시켜달라고 줄을 서 있을 정도였다니까요. 솔직히 거기에 비하면 주인은 많이 모자라긴 하다만 아유 뭐 어쩌겠어요. 애들 좋다는데 더 반대해봤자 욕만 먹지. 사부인 그래도 저희 주위 예쁘게 좀 봐주세요. 사부인도 어렸을 때부터 저희 주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얘가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공부했으면 진작에 크게 되고도 남았을 애거든요. 자기 동생들 공부시키느라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못해서 그렇지. 제가 미안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똑똑하신 사부인께서 저희 딸 시집 가고 나면 많이 좀 가르쳐 주세요. 아이고 됐어요 됐어. 내가 뭐나 자랑하려고 그런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이미 결혼 허락하기로 했는데 뭐 주위 싫다는 소리 하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불편하게 왜 그래요? 남편과 전 어렸을 때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던 친구 사이였어요. 친구라고 다 같은 친구는 아니죠. 전 한때 학원 하나를 다니지 않고서도 전교 10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머리가 꽤나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제 절친한 친구였던 남편은 부잣집 둘째 아들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었고 학교에서 늘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였죠. 주희야, 너 이번에 전교 5등 했다면서? 대단하다. 진짜 저번보다 등수가 올랐네. 전교 1등 할 때 들을 소리는 아니거든? 뭐 대단하다고. 야, 나랑 너랑 같냐? 난 학원을 몇 개나 다니는데 1등 안 하면 그게 더 억울한 거지. 다 떼고 체급으로 붙으면 네가 나보다 훨씬 잘하는 거지. 그럼 너 대학교 어디 지원할 거야? 이번에 서울대 학교장 추천 전교 5등까지만 써준다는데. 너랑 같은 학교 가면 좋겠다. 나 대학 안 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기로 했어. 내가 너랑 같은 줄 알아? 동생들 대학 보내야 돼. 학비야 장학금 받는다 쳐. 생활비며 월세며 어떻게 감당할 건데? 차라리 그 시간에 한 푼이라도 돈을 더 벌면 벌었지. 주희야, 그럼 너 내 동생 과외 안 할래? 내 동생 몇 번 봤지. 걔가 공부머리는 좀 부족해가지고 엄마가 걱정이 많으시거든. 너도 힘든 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고. 내가 엄마한테 얘기해서 과외비는 넉넉하게 챙겨달라고 얘기할게. 부잣집 아들이었던 남편과 흥분의 집처럼 자식 부잣집의 첫째로 태어난 전 고등학교 졸업 후부터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됐죠. 사실 그때부터 남편이 저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항상 저랑 같은 대학을 가고 싶어 했고 제가 대학 진학을 포기했을 때도 어떻게든지 저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력 좋은 선생님들 다 제치고 절 과외 선생님으로 제일 먼저 추천했을 정도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의 신우이 과외를 시작하게 됐고 정말 남매 중에서 공부를 제일 못했었던 신우는 제 과외 덕분에 평균 4등급에서 올 1등급까지 올라가고 문턱도 넘지 못할 것 같았던 서울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공부를 어떻게 시켰는지 알려달라고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단 얘긴 죄다 허풍이라는 소리죠. 신우의 공부는 순전히 제가 시켰는걸요.
어쨌든 대학도 나오지 못한 과외 선생님한테 수업 듣고 서울대 문턱도 넘지 못할 것 같았던 신우이가 서울대를 간 것이 분했던 건지 아니면 본인이 자존심이 상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신우이가 서울대 합격했던 그날부터 일부러 저한테 더 들으라는 듯 서울대 노래를 부르면서 학벌로 절 찍어 누르기 바빴고 상견례 날에도 저희 친정 엄마의 자존심을 박박 긁는 소리를 하셨었죠. 그깟 결혼이 뭐라고 엄마 가슴까지 후벼 파면서 했었나 싶지만 정작 제 등을 떠밀었던 건 바로 저희 엄마였습니다. 주희야, 자존심 그거 한때다. 솔직히 네가 어디 가서 수호 같은 애를 만나겠어. 그래도 자기 아들 좋다는 사람 죽자사자 반대 안 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다 죽었다 생각하고 살아. 솔직히 수호네 아니었으면 네 동생들 대학이나 갔겠니? 엄마, 나도 자식이야. 큰딸도 자존심 있고 큰딸도 대학 가고 싶었어. 얘는 다 지난 얘기를 또 왜 이제 와서 꺼내고 그래. 알겠어. 그래 알았어. 이제 짱짱한 시댁 생겼으니까 너 좋아하는 공군이 뭐니 실컷 하면 되지. 무식한 엄마한테 백날 천날 얘기해봤자 그런 거 하나도 모른다. 학벌 모자란다고 자존심도 없나요? 남편이 좋다는 이유로 결혼을 결정했고 결혼 전부터 저렇게 생트집을 잡아대는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그래도 아들 고집 어떻게 꺾냐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허허실실 사람 좋은 척 하시던 저희 시어머니 결혼하고 나니까 발톱을 숨길 생각도 하지 않고 내비추셨어요. 건강검진 받고 왔는데 아이고 혈압도 높고 몸도 영 안 좋다고 하더라. 그 첫째보다 둘째 먼저 결혼시키는 것도 속상했는데 마음에 안 차서 그런가 병이 단단히 들었나 보다. 혼자 있다가 쓰러져서 먼저 가기라도 하면 어떡하냐. 그러지 말고 들어와서 살아. 너네 집도 빨리 안 구해진다면서 오피스텔에서 좁게 사는 게 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 저도 남편도 양가 도움 받지 않고 살자는 생각이 같아서 형편에 맞는 신혼집을 알아보기 위해서 결혼하고 나서도 집을 바로 구하지 않고 남편이 살던 오피스텔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는데 차라리 무리해서라도 빨리 집을 구해 들어갈 걸 그랬어요. 갑자기 어머님 쓰러졌단 연락받고 놀라서 남편이랑 달려가니까 무슨 90년대 옛날 드라마인지 아니면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 투쟁이라도 하시는 건지 머리에 흰띠 딱 두르고 누워서 병원에 갔다 왔는데 여기도 안 좋네 저기도 안 좋네. 죽는 소리란 죽는 소린 다 하시는 통에 결혼하고 6개월도 안 돼서 시댁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불편하긴 해도 남편 회사 제 회사 가깝고 결혼하고 3년간은 허리띠 졸라매고 살자는 계획도 있었으니 나쁘지 않다 생각했죠. 어머님, 제가 교대 근무라서 수호 씨보다 일찍 출근하는 날이 잦아요. 아침은 못 차리더라도 퇴근은 일찍 하니까 저녁은 제가 차릴게요. 수호 씨도 아침은 잘 안 먹어서요. 어머, 내가 설마 맞벌이하는 며느님한테 아침 챙기라 하겠냐? 늘 먹던 데다 숟가락 하나 더 놓기만 하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고 너도 일어나서 한술 뜨고 가. 저희 시어머니가 웃긴 게요. 또 사회적 지위나 체면을 엄청나게 신경 쓰시는 성격이라 그런지 사람들 많은 곳에선 큰 소리 내시는 거 싫어하고 딸 앞에서는 안 그러는데 두 아들들 앞에선 세상 그렇게 천사가 따로 없어요. 저도 그걸 아니까 일부러 남편이 있는 데서 아침은 못 차린다, 저녁상은 제가 차리겠다 하니까 됐다고 차린 아침 먹고나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식구들 다 모여서 아침 먹으니까 분위기가 나네. 세아가 많이 먹어라. 시댁으로 들어와서 처음 받은 아침상. 반찬은 죄다 식구들 쪽으로 미뤄져 있고 저는 손도 잘 안 닿아요. 눈치 없는 남편이 이럴 땐 고맙더라고요. 엄마 몸 안 좋다더니 균형 감각이 나빠졌나? 한 소리 하면서 반찬 그릇을 제 앞으로 쓱 밀어요. 한술 뜨려고 보니까 어머님이 식사도 안 하시고 제 밥그릇을 힐끔힐끔 들여다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저러시나 하고 다른 반찬 집으면서 제 밥그릇을 들여다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유치하게 사람을 괴롭힐 수 있나 싶어요. 제 밥공기에만 안쪽에 쩍하니 금이가 있는 거 있죠? 장님이 아닌 이상 밥 품에서 못 볼 수가 없을 정도로 크게 금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밥 떠놓고 나 먹나 안 먹나 구경하고 계셨구나 싶어서 아침부터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골탕 좀 먹어봐라 하는 얼굴이 약올라 실수인 척 밥그릇을 식탁 밑으로 확 밀어서 내붙여버렸죠. 여보, 괜찮아? 안 다쳤어? 어머, 어머님, 죄송해요. 아침이라 정신이 없나. 아이고, 수야, 안 다쳤냐? 아이고, 진짜, 넌 왜 이렇게 애가 조심성이 없어가지고 시집은 첫날부터 밥그릇을 내붙여? 아니, 이게 원래 잘 안 깨지는 그릇인데 보니까 금이 가 있더라고요. 새 거 하나 사드릴게요. 죄송해요. 놔두세요. 제가 정리할게요. 나도 출근해야 되는데 괜히 다쳐. 이거 먹어. 내가 얼른 정리하고 새 거 떠오면 되니까. 아이고, 됐다. 내가 정리할 테니까 놔둬라. 하여튼 마누라는 끔찍하게 챙겨 아주. 며느리 금간 밥그릇에 밥 떠주고 먹는 꼴 구경하려다 아들이 나서는 덕분에 실패. 그 외에도 시어머니의 유치한 괴롭힘을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따지고 들면 나만 웃음꼴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남편한테 얘기해도 우리 엄마가 요즘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 하나 봐. 당신이 이해해주라 하고 웃으면서 넘어가 버리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요. 그러던 중에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고 동서와 인사 자리가 잡혔습니다. 그날도 저한테만 약속 시간을 다르게 알려주셔서 저만 늦게 식당에 도착했었다니까요. 아이고, 그래, 우리 태호는 아주 제짝 만났어. 서울대 출신이라고. 교수 며느리 정도는 돼야 우리 집안에도 급이 맞는 거지. 아직 부교수인데요, 뭐. 동서, 얘기 많이 들었어요. 급하게 예약하느라 신경을 많이 못 썼어요. 주차 공간이 좀 협소했죠. 서울대 출신의 부교수로 대학에서 강의까지 나가고 있는 형님의 첫인상은 딱 커리어우먼 같았습니다. 늦은 제가 민망하지 않게 주차 공간이 협소했다면서 먼저 인사를 해주셔서 한 소리 하려고 시동을 거시는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탁 차단해 주시기도 했고요. 형님의 첫인상이 좋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신혼집 입주는 언제냐? 학교 출퇴근하려면 강남이 더 편하지 않아? 아유, 여유자금 없는 거면 내가 좀 보태줄 수도 있는데. 네? 아니요. 저희 당분간 어머님 댁으로 들어갈 생각이었는데요. 아니, 우리 집에? 당신이 그러지 않았어? 어머님 몸 안 좋으셔서 서방님이랑 동서가 시댁에 들어가서 지내고 있다고. 당신도 아들인데 어머님 건강 안 좋으시면 당연히 다른 가족들도 다 들어와서 지내는 게 맞지 않겠어요? 아가씨도 얼른 정리하고 들어오시지 그래요. 시집살이 시켜보겠다고 있는 병 없는 병 만들어다가 알아놓으셨던 시어머니였는데 형님까지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시고 한술 더 떠서 시누이에겐 그래도 딸이 하나인데 들어와서 지내는 게 맞지 않겠냐 한 소리 하시는 걸 보고 소화제라도 먹은 듯 체증이 확 내려앉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도 본인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거절도 못하고 아주버님도 집으로 들어오긴 싫으신데 딱 보아하니 형님 고집을 꺾진 못하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저야 괜찮은데 대호 씨가 출퇴근하려면 좀 고생하겠어요. 그래도 당신 가족인데 당신이 좀 더 수고스럽고 신경 써야 하는 게 맞지 뭐. 들어가기 전에 사람 불러 청소나 한번 해주세요. 식구들 불편해하는 거 안 좋아서요. 독심술이라도 하시는 건가 싶었다니까요. 아주버님 내외 들어오시면 비어있는 방 청소고 뭐 한다고 한바탕 또 난리일 거라고. 그건 또 고스란히 제 몫일 텐데 형님은 한 수 앞을 더 내다보시고 딱 잘라서 사람 불러달라 얘기하고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다 마무리해 버리셨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가 끝나고 형님을 졸졸 따라 나가서 감사하다 인사했더니 형님은 되려 네? 뭐가 감사해요? 하고 되물으시더라고요. 들어와서 살아주시는 것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요. 다 제 몫이구나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들 며느리가 홀수도 아닌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공평해야지. 서울대 출신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렇게 똑 부러진 형님이 들어오면 내 시집살이도 조금은 숨통 트이고 나아지지 않을까 괜시리 기대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어디 보통 분이신가요? 형님한테 당한 분한까지
고스란히 저한테 애들러 풀어내시는 지독하게 못된 분이셨죠. 형님 말대로 이 집안의 며느리는 홀수가 아니다 보니 어머님 입장에선 형님이 시댁에 들어오고 난 이후 못난 둘째 며느리 마음 놓고 실컷 비교할 수 있는 비교군이 생긴 거예요. 똑같은 과일을 깎아서 내와도 서울대 출신 교수인 형님이 깎은 과일은 모양새가 좋고 고졸 출신인 제가 깎은 과일은 모양새가 투박하고 못생겼답니다. 이게 다 무슨 억지인가 싶죠? 저희 시어머니가 매일같이 저만 보면 트집을 잡으시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준들의 억지였어요. 물론 형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나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냐, 일을 해도 공평하게 하자 딱 잘라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미 상하고 금이 간 제 자존심은 형님의 그런 위로에서도 쉽게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였지만요. 예, 주희야. 이번 주말에는 어디 꼼짝하지 말고 집에 붙어서 청소 좀 해라. 주말에 대호 고모님 모시기로 했으니까 너도 고모님 성격 알지? 며느리들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거 뻔히 아는데 살고 있는 꼬라지가 엉망이라도 해봐라. 무슨 소리 나올지 빤하지. 네? 저 혼자요? 혜린이랑 나는 나가서 저녁 때 같이 먹을 와인 좀 골라가지고 오려고 그런다. 어차피 넌 따라가봤자 그런 것도 영 몰라서 도움도 안 될 것 같아서 말이다. 주희야, 너 내가 맨 서울대 출신, 고졸 출신 얘기하는 것들 너무 서운하게만 듣지 말어. 세상엔 다 각자 해야 할 일이라는 게 있고 쓸모란 것이 있는 거야. 고졸 출신인 너도 우리 집에서 이렇게 쓸모가 있잖니? 얼마나 다행이고 하느님께 감사한 일이냐. 너는 이런 게 딱 맞는다니까. 가방끈이 짧으면 시어머니 뒤치다꺼리하고 수발드는 일 하는 것이 적성과 체질에 딱 맞는다는 소린가요? 외식할 때마다 시어머니 옆자리는 늘 형님 자리. 제가 근처에 앉기라도 하려면 의자를 아예 못백에 꾹 붙들고 있는 게 그게 얼마나 싫고 자존심이 긁혔는지 몰라요. 맨날 입에 달고 사시던 말은 네 동서 반만 좀 닮아봐라. 내가 너랑 말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줄 아니? 말이 통하고 할 얘기가 있어야 대화가 될 거 아니니 였습니다. 그렇게 눈만 마주치면 자존심을 박박 갉아먹는 시어머니 덕분에 회사에든 집에서든 늘 밝게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는 전 모든 일에 의욕도 없어지고 회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 시어머니와 마주칠 생각만 해도 숨이 잘 쉬어지지 않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까지 느껴지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됐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정신과 진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옆 건물 내과에서 진료를 받고 나오는 형님과 마주치게 됐죠. 동서, 여기서 뭐해? 설마 어머님 때문이야? 아니지? 아니, 동서, 차라리 들이받아. 왜 그렇게 당하고만 있어? 애도 없는데 속 시원하게 갈라서면 그만이야. 이혼하자, 형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제 마음 모르실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야 이제 좀 성공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저 진짜 어쩜 좋아요. 어머님 생각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동서, 지렁이가 될지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보여줄지 동서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는 거야. 꿈틀하는 모습 보여야 어머님도 뭔가 느끼시는 게 있지. 형님의 말씀에 마음속에서 뭔가 굳은 결심이 섰고 그렇게 시어머니의 생신이 다가왔어요. 생신 한 달 전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하셔서 식당 예약부터 모두 제가 손수 신경을 썼고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건 선물이었습니다. 요즘 다도에 푹 빠지신 어머님을 위해서 고급 찻잔 세트와 직접 만든 송화 다식을 준비했고요. 예쁜 보자기에 싸서 포장을 하고 간단한 카드를 써서 선물 위에 끼워두었죠. 형님 선물도 제 것과 얼추 비슷해 보였어요. 아이고, 바쁜데 뭘 또 선물을 사서 준비를 했어. 어디 보자. 이게, 아이고, 우리 첫째가 준비한 거구나. 그렇게 어머님이 선물을 풀어보시는데 뭔가 착각을 하신 건지 카드를 확인하시더니 제 보자기를 풀어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분명히 제가 준비한 닭이와 다식 세트였습니다. 역시 품격이 다르다며 칭찬일세. 그리고 벌써부터 못마땅한 표정으로 두 번째 보자기를 풀어보셨는데
거기선 어머님이 평소 갖고 싶어라 하셨던 명품백이 나왔어요. 조금 놀라시는 눈치였지만 기가 막힌 게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고 싶어 하시니 곧 죽어도 까긴 까야겠고 딱 그러시대요. 아이고, 그냥 선물에 교양이 없어, 교양이. 응? 아, 누가 시모 생일 선물에 이렇게 명품백 하나 덜렁. 아이고, 학력 차이, 수준 차이가 이런 데서 보이는 거지. 고졸이 다 그렇지 뭐. 네 동서 반만 닮아봐라. 형님이 받지 않은 표정으로 절 쳐다보시고 순간 저도 울컥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 편도 들어주지 않는 남편, 정말 트집을 잡기 위해 억지로 흠을 만들어내는 시어머니, 내가 이걸 왜 견디고 나 혼자 마음 아파가면서 살고 있나 싶어서 냅다 나가 시모의 뺨을 후려갈겼고 행사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야, 네가 진짜 돌았구나. 이 무식한 게 어디서? 무식? 무식, 그놈의 무식. 그러는 어머님도 고졸이면서 왜 맨날 제 학력 가지고 무시하시는데요? 어머님은 무슨 아줌마 더러워서 내가 이혼해요. 무식? 무식은 이쪽 집안 식구들한테 붙어야 할 단어인 것 같은데요. 자기 마누라가 학력 가지고 말도 안 되는 무시받고 우울증까지 앓고 있는데 나 몰라라 팔짱 끼고 있는 남편이란 놈이나 이 선물 사실 동서가 준비한 거거든요. 어머님이 교양 없다, 수준 떨어진다 욕했던 그 선물 저희 친정에서 준비한 거고요. 아, 제가 실수로 카드를 잘못 끼운 걸 깜빡했네요. 뭐야? 아니, 이 선물이 너희 친정에서 준비한 거라고? 그 순간 형님이 얼마나 든든해 보이던지요. 뺨을 얻어맞고 가족들이 다 시모 편에 서서 저한테 무섭게 달려들 기세였는데 형님의 한마디에 다들 벙쪄서 우물쭈물하는 꼴이 퍽 우스웠습니다. 이렇게 학벌만 따져대는 상놈 집안인 줄 알았으면 애초에 시집오는 것도 아니었는데 우리 친정 부모님 해안이 많이 떨어지셨구나 생각하고 나도 똥 밟았다 생각해야지. 저도 이렇게 덜 떨어진 집안에서 더 이상 며느리로 지내고 싶지 않아서 우리 동서랑 같이 이혼 선언할게요. 변호사 빨리 알아보세요, 어머님. 아들 둘이서 같이 할 건데 할인되냐고요? 아이고 이게 무슨... 아이고...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때문에 이게 다 무슨 난리야? 왜 엄마 때문에 아들 둘씩이나 이혼을 당해야 하는 거야? 그냥 엄마만 빠지면 될 일 아니야. 여보! 그나마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던 아주버님이 시어머님 탓을 하면서 형님을 붙잡았고 덕분에 시어머니는 뒷목 잡고 그대로 쓰러지셨어요. 그제서야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면서 뒤돌아서는 절 붙잡았지만 전 그런 남편 팔을 매정하게 뿌리치고 니네 엄마나 가서 챙기라면서 남편 따귀도 시원하게 갈겨줬죠. 저도 그 난리통을 겪고 무리를 했는지 영 컨디션이 안 좋아서 형님의 부축을 받아 병원에 와서 수액을 맞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까 형님이 노크를 하고 병실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손을 꼭 잡고 너무 감사하다고 형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용기도 못 냈을 거라고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데 그 뒤로 시어머니와 남편이 고개를 아주 땅바닥에 쳐박고 졸졸 쫓아서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자존심 센 양반이 제 앞에 무릎을 다 꿇었습니다. 나도 고졸이지만은 너처럼 당당하지를 못했는데 매번 밝고 당당한 모습 보고 나도 모르게 질투가 났나 보다. 미안하다.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마. 한 번만 용서해 다오. 여보, 내가 미안해. 집에서 내가 당신 마음이나 살피면 되는 걸. 그리고 우리 분가하자. 어머니도 그러라고 했고 분가 비용도 전부 다 지원해 주신다고 했어. 분 풀릴 때까지 그냥 속 시원하게 나 패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 주라. 달라진 모습 보여줄게. 선택은 동서 몫이야. 동서가 이 사람들한테 다시 기회 준다고 해도 절대 바보 같다고 생각할 사람도 없고 난 동서가 어떤 선택을 해도 존중하니까 동서 마음대로 해. 바보 같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도 식구니까 한 번만 더 믿어볼게요.
시어머니와 남편 병실 앞에서 앞으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제 앞에서 각서까지 쓰고 그 뒤로 정말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시어머니도 본인의 과오를 인정하시고 두 며느리들을 똑같이 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중이고요. 오히려 처음 시집 왔을 때보다 더 좋은 관계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다 가방 끈긴 우리 형님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도 이렇게 험하게는 아니지만 많이 싸워가고 맞춰가면서 그렇게 살아가 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전 추위를 워낙 잘 타서 한창 추울 땐 집에만 있었는데요. 요즘엔 주말이 되면 친구들과 모임도 나가고 노래방도 가며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새에도 관심이 생겨 새 입양을 생각하고 있고요. 새를 키운다면 생소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최근 들어 마음이 많이 허하고 힘들었던지라 반려동물을 너무나 기르고 싶더라고요. 제가 강아지나 고양이에겐 그닥 애착이 안 가 새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제 사연이 방영될 쯤 저의 반려조도 함께 이 사연을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오늘 제가 사연으로 풀어낼 이야기는 바로 저희 시아버지 이야기입니다. 다른 분들 사연을 보면 보통 시어머니와 갈등이 많으시던데 저의 경우엔 시아버지였답니다. 시어머니를 일찍 떠나보내시고 남편을 혼자 키워오신 시아버지께서 며느리들을 굉장히 막대하셨거든요. 거기에 질려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답니다. 믿을 게 많지 않은 세상에서 가족을 가장 소중히 여겨도 모자랄 판에 며느리란 이유로 하등 대우하는 시아버지. 정말이지 저도 시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이 참 많았답니다. 그만큼 저도 많이 맞서 싸워야 했고요. 일단 남편과 결혼을 앞두고 시아버지를 뵈러 갈 때부터 시아버지는 원체 독특하신 분이었답니다. 왔냐? 그래, 네가 우리 준기 처대래라고? 뭐 생긴 건 나쁘지 않다만 여자가 생긴 것만 예쁘면 못하냐? 집안에 돈이 많아야지. 그래야 나중에 나나 준기 힘들 때 도움도 되어줄 수 있고. 아버지가 뭐 하신다 했냐? 네? 저희 아버지 말씀이세요? 저희 아버진 정육점 운영하시는데요. 저는 당시 당황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마 숨길 여력도 없더라고요. 시아버지의 칼끝 같은 질문들이 계속해서 날라오는데 방어하기에 숨이 가빴으니까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무례하시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나빠졌습니다. 나는 뭐니 해도 며느리라면 자기 시아버지를 최우선으로 알고 여기는 며느리가 중하다. 아닌 며느리는 우리 집안 사람 될 자격이 없는 거지. 너도 알다시피 우리 준기 막내지만 장남 같은 막내다. 장남구실 못하고 쳐돌아다니는 얘 형이랑은 애초에 결이 달라. 공부도 잘해서 수제 소리도 듣고 컸고 대학도 최고 대학에 직장은 말해 못해. 이 정도 남자가 어디 흔하냐? 니네 집안에서도 아주 좋다고 쌍심지에 불을 켜고 달려들겠지. 저는 황당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때 시아버지에게 말씀 안 드린 것이 있다면 저희 집안의 실체였습니다. 저희 집은 정육점을 하고 있었는데 일반 정육점이 아니라 점포를 여러 개 두고 큰 회사들에 납품을 하는 곳이었어요. 주 손님이 대기업의 임원들이나 사회 주요 인사인들인 만큼 매출도 상상 초월이었고요. 그런데 저희 시아버지는 정육점을 한다는 말만 듣고선 벌써 혀를 ጭጭ하며 저렇게 무시하시더라고요. 제가 발끈해서 말 한마디 하려던 찰나 저희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라 가까스로 참았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께선 저희 집안의 재력에 대해 남들에게 말하는 걸 굉장히 꺼려하셨거든요. 그랬기에 저희 남편 될 집안에도 돈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셨고요. 돈에는 누구든 꼬이게 되어 있어. 근데 그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진 우리가 분간할 수 없다. 가족이 될 집안이긴 하지만 차차 지켜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밝혀도 늦지 않아. 대신 신혼집은 우리 집안에서 해준다고 해라. 혹시나 너를 얕보거나 하면 안 되니까. 알겠어요, 엄마. 저는 엄마와의 약속 때문에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께선 저희 집안에서 집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뭐가 불만인지 괜히 궁시렁거리시더라고요. 아마 자존심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자식을 키우는 동안에 회사를 운영하셨으나 자식들이 성인이 되고 각자 독립을 한 이후 회사가 위기를 맞아 지금은 택시 운전수로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시아버지 앞으로 빚도 어느 정도 남아 있었고요. 남편이 그 부분에 대해 미리 말을 해주어서 저는 그런 거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가 집을 해오는 거에 대해 남편 기죽이려고 무리해서 마련하는 거 아니냐며 빈정대더라고요. 저는 참다 못 들은 척 밥만 먹고 나왔고요. 시아버지를 만나고 나서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제 나이가 꽃다운 25이었으니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가 들더라고요. 저런 시아버지와 함께 내가 살 수 있을까? 당장 함께 사는 건 아니더라도 언젠가 나이가 들면 내가 모셔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 머릿속이 뱅글뱅글 돌았습니다. 근데 이때 남편이 많이 결혼을 밀어붙였습니다. 남편은 당시엔 노총각이라고 볼 수 있었던 33살이었었는데요. 더 이상 저보다 좋은 여자 만날 수도 없고 제가 평생의 인연이라며 저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내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든 우리 결혼 생활에 방해 안 되도록 할게. 나는 당신이어야만 돼. 어? 내가 나이도 당신보다 많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노력할게. 저는 남편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결혼 전 콩깍지가 씌인 것도 있었지만 남편은 정말이지 성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자기 일에서도 그렇고 저에게도 다정히 대해주는 모습들이 저희 친정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서 무척 좋아 보였습니다. 남편은 변호사였는데 특히나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변론도 자처하며 일을 하는 모습들이 제 이상형에 걸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남자를 선택해 결혼식까지 가게 되었죠. 다만 문제라면 시아버지가 결혼 후에도 계속해서 저희 생활에 간섭하려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너무 외롭다며 처음부터 저희 신혼집을 자기 집과 가까운 곳으로 하길 원하셨는데요. 친정어머니가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아마 정말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고요. 사돈, 얘네들도 자기들 신혼생활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딸 보고 자주 들리라고 할 테니 공간을 어느 정도 분리해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 사위 직장도 제가 해주려는 집과 가깝다고 합디다. 친정어머니의 이 말씀이 아니었다면 시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우기셨을 거예요. 시아버지는 제가 일주일 중 주말은 자신의 집에서 지내길 바라셨고 식사도 챙겨드리길 바라셨습니다. 밑반찬도 이제는 나이 들어 못하겠다며 며느리가 해주길 바라더군요. 정말 다행스레 제 위에 형님이 밑반찬을 만들어드리는 역할을 해주고 계셔서 저에겐 그 짐이 조금은 덜어졌죠. 동서 걱정하지 마. 아휴, 우리 시아버지 성격 정말 예민하잖아. 내가 반찬 몇 가지는 우리 집거 하면서 같이 만들 수 있으니까 동서는 신경 쓰지 마. 동서 요즘 가업 이어받느라 바쁘다며. 네, 형님. 사실 저도 돕고는 싶은데 정신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형님은 참 좋으신 분이었어요. 이 집안의 장남이신 아주버님은 매일 사업만 벌리고 밖으로 돌아치는 분이었는데 그에 반해 형님은 야무지고 실속도 있는 분이었죠. 성격도 사근사근하니 좋으셨고요. 어쨌든 전 그런 형님 덕분에 몇 번을 그렇게 스리슬쩍 넘어가긴 했습니다. 당시 저희 친정아버지가 이제는 슬슬 저와 남동생에게 후계자 작업을 시작하고 싶으시다면서 일을 가르쳐주고 계셨거든요. 매일매일이 정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시아버지 드실 반찬까지 매일 만들어 갖다 드릴 수 있을까요? 해와라 해도 못하겠다고 했을 판에 형님이 계셔 다행이었습니다. 근데 시아버지는 그것이 못마땅하신지 언젠가는 명절날 저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날은 제가 명절날 친정으로 가야 할 날이었는데 계속 심부름을 시키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었어요. 아버님, 저 이제 친정 식구들이 기다려서 가봐야 해요. 잠깐만. 이것 좀 도와주고 가. 설거지 저거 네 형님 보고 다 하라고 할 테냐? 같이 해야 빨리 끝나지. 맞다. 깜빡할 뻔했네. 변기 청소도 좀 해주고. 내가 허리가 아파서 다 못하니까 온 김에 그것도 같이 해주고 가라. 처음엔 정말 깜빡하신 줄 알고 순순히 심부름을 해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 계속 허리가 불편하시다고 토로하셨거든요. 근데 가만 보니 시아버지는 말과는 달리 너무 잘 움직이고 계셨고 특히 입은 더욱 그랬습니다. 변기 청소를 하고 나서 이제는 진짜 가봐야 할 것 같아 짐을 챙기고 있으니 갑자기 중히 하실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당시만 해도 제가 참 순진했습니다. 형님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신지라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고 계셨는데도요. 네가 우리 준기 밥 잘 차려주고 있는지 내가 체크를 좀 해봐야겠다 싶다. 앞으로는 밥 뭐뭐 차렸는지 반찬이랑 해서 노트에 써놓고 나한테 허락을 받아라. 마치 가계부를 써오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어요. 무슨 나무를 했는지 무슨 전을 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써오라뇨.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시댁에 들러 허락을 받고 가라더군요. 저는 이때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이 남편은 분명 자기가 잘할 때 시아버지가 워낙 바쁘셔서 가정부 아주머니가 거의 대부분 요리를 해주셨는데 시아버지는 분명 신경도 안 쓰셨다고 했거든요. 우리 아버지야 뭐 내가 뭘 먹고 있든 뭘 하고 싶어 하든 그냥 공부 성적만 신경 썼지. 뭐 본인 일만 관심 있었고 자식들은 늘 뒷전이었어. 형이 밖으로 돌아칠만 해. 그랬어? 그래서 나는 자기 가족이 화목해 보이는 게 참 보기 좋았어. 남편은 이 부분에서 약간의 트라우마까지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일찍 잃어버리고 가정에서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웠고 그런 가정에서 자라고 싶었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시아버지가 이제 와서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시니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들은 티는 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제가 시아버지의 요구사항은 들어드리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꽤 분명한 태도로 말했어요. 그렇지 않는다면 시아버지는 그 다음에 또 더 심하게 저에게 압박을 가해올 것이고 자기 방식대로 멋대로 굴려고 하실 테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난리가 난 겁니다. 저 같은 며느리는 처음 본다더니 어디서 바락바락 시아버지에게 대들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내 아들 밥 뭐 먹는지 알아야겠다는데 며느리란 게 그것도 못해요?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 사람이야? 너는 나한테 안부 물어오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네 형님 다 시키면서 이제 이 조그만 것도 하나 못한다고 해? 어디서 뻣뻣이 굴고 있어? 네가 네 시아버지를 만만히 보는 게지? 집해 왔다고 지금 너, 나나 우리 아들 얕보고 있는 거지? 아버님 그만하세요. 동서가 그런 의미에서 한 말이 아니고요. 조용히 해! 옛말에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더니 이 말이 딱 맞구만. 전년 때문에 둘째네는 망하게 생겼어. 아이고 내가 쟤를 어찌 키웠는데. 이 말을 듣는데 시어머니보다 홀 시아버지가 더 무섭다는 말이 절로 실감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웃집에서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버럭버럭 소리를 질렀고 그러다 이윽고 옆에 있던 접시 하나를 집어들더니 바닥으로 내던지셨습니다. 하마터면 그 접시 조각에 맞아 형님도 저도 다칠 뻔했습니다. 아버님, 아무리 며느리들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도 어떻게 접시를 던질 생각을 하세요? 맞았으면 저나 형님이나 크게 다칠 뻔했잖아요. 지금 손주도 있는데. 그런데 제 말에 엄한 것으로 불똥이 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타겟이 저였다면 나았을 겁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노려보시더니 그대로 형님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뺨을 쫙 때리시는 겁니다. 너무 놀라 형님에게 다가갔는데 형님은 익숙한 일이라는 듯 손으로 뺨을 쓱 문지르더군요. 아주버님과 남편도 이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시아버지를 말리고 나섰습니다. 아들들이 나서 시아버지를 안방으로 끌고 가자 그제야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부어오른 뺨 위로 눈물을 흘리셨고 쓱쓱 닦으시더니 홀로 애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어요. 제가 괜히 너무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전 정신없이 형님을 찾아 나갔습니다. 한참 찾아도 형님이 보이지 않자 더 걱정되는 마음에 나중엔 남편까지 동원되었고요. 두어 시간 정도 지났을 때쯤 남편이 형님을 찾았어요. 형님은 골목에 후미진 구석 벤치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형님을 따라 함께 우는 아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 거기서 더 경악스러운 사실을 알게 되었죠. 내가 만만하니까 나한테 손찌검을 하신 거야. 동서,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사실 시아버지가 이렇게 나 때린 거 한두 번도 아니야. 네? 그럼 이전에도 이러셨다는 거예요? 반찬이 맛없으면 맛없다고 본인 첫째 아들이 말을 안 들으면 안 듣는 대로 나한테 화풀이를 하시더라고. 내가 본인 집 청소해주고 반찬까지 해주면 식모 노릇을 하는데 말이야.
나도 더는 지쳐서 못 해먹겠어. 내가 결혼을 한 건지 누구 식모를 하려고 들어온 건지 모르겠다고. 흐느끼며 말씀하시는 형님의 말에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님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시아버지에게 더 큰 분노를 느꼈고 이대로 가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형님에게도 앞으로 시댁과 연을 끊고 살라고 시아버지께도 찾아가지 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형님은 그보다 더 큰 결정을 이미 내리셨더라고요. 동서, 나는 이혼할 생각이야. 미안해. 저런 시아버지 동서한테 맡기고 가는 것 같아서. 근데 나는 도저히 못 견디겠어. 남편이라곤 믿을 구석 하나 없는 인간이고 모든 게 다 지긋지긋해. 형님은 정말 이미 해탈하신 눈치였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아주버님과 신속하게 갈라지셨고 그날 이후 저는 형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형님이 그저 잘 지내시길 바라고 있을 뿐이었고 남편에게 간간히 형님의 소식을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대형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희 아이가 3살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형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시아버지는 형님을 욕하시다가도 저까지 나가실까 걱정되었는지 그 이후로는 조금 성질을 죽이고 지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딸을 낳았을 때도 마음에 안 드신 기색이었지만 말씀을 아끼더라고요. 저는 항상 시아버지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나마 그 시기엔 마음을 놓고 지내고 있었죠. 근데 저희 친정 사업을 이어받고 바쁘게 지내던 시기 저희 남편이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차게 말입니다. 남편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은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변호사라고 해서 돈을 다 잘 버는 것이 아닌데 일한 만큼 수익이 안 나와 몇 년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거든요. 저는 남편을 최대한 위로했지만 남편은 언젠가부터 야근을 하는 날이 많아졌고 어느 날부터는 아예 집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도대체 남편에게 어떤 일이 있는 걸까 아내로서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어느 날 저와 남동생이 함께 남편의 사무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저는 남편을 잘 설득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도착한 그곳에서 전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답니다. 저희 딸아이가 이제 겨우 3살이었는데 남편은 어느 젊은 여자와 몹쓸 짓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아직도 그 생각만 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데요. 남동생은 그 광경을 보자마자 무슨 짓이냐며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 저는 그때까지도 몸이 굳어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좀 지나고 나서야 정신이 차려져 남편의 몸을 붙들고 난리가 났죠. 잠시 후 남편은 무릎을 꿇고 저희 친정집 거실 한가운데에 앉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냥 무능한 놈입니다. 제가 무식한 놈이에요. 죄송해요, 장모님, 장인어른. 이런 걸 보여서 너무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바람난 그 여자는 남편의 사무실에 출근하는 젊은 여자였고 이런 관계를 이어온 지도 1년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년이란 말을 듣는데 저는 정말 기절할 뻔한 걸 간신히 추스렸어요. 어떻게 1년 동안 저를 속일 수 있었는지 이건 저와 딸아이에 대한 기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됐고, 이혼해. 당신 말 더 들어주고 싶지 않아.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딸까지 버린 거나 다름없어. 남자들 바람피는 거 한 번 봐주면 다음엔 안 해? 또 해. 그 짐승 같은 짓 또 한다고.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냥 깔끔하게 이혼해. 갈라서. 애는 내가 키울 거야. 애 볼 생각 추호도 하지 마. 저희 친정어머니와 아버지도 당시에 화가 많이 나셨고 동생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제가 시아버지에게 무슨 일을 당하고 살았는지 알기에 다들 남편에게 더 큰 배신감을 느꼈죠. 물론 그 아무도 저만큼은 아닐 겁니다. 저는 그 사람의 아내였으니까요. 이혼 소송을 진행할 것도 없이 저희는 아이를 위해 빠르게 헤어지기로 했어요. 하루라도 빨리 진행되어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신의 장난인지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 배에 둘째가 들어선 겁니다. 딸애는 마냥 좋아했지만 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한참 고민을 하다 남편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가 배에 들어선 이상 일단은 이혼을 보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도 한몫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의 모습을 되찾겠다며 저에게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저는 다시 남편과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기서 시아버지와 더불어 제 인생에 새로운 걸림돌이 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바로 아주버님이 들여오신 새 형님이었습니다. 새 형님은 전 형님과 달리 딱 봐도 인상이 좋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동정심 많고 실속 있었던 형님과는 달리 사치도 심했고 자기 주장도 강한 편이라 속갯말을 곧잘 내뱉곤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시아버지가 형님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겁니다. 형님은 자신의 친정집안 사람들이 모두 의사였고 집안에 돈이 많다는 걸 시아버지에게 어필하곤 했거든요. 형님은 결혼 경력만 3번이셨지만 그것 또한 시아버지에겐 큰 흠이 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시아버지에게 매달 용돈을 두둑히 드렸고 갖고 싶다는 건 뭐든 사드렸어요. 첫 인사를 하러 온 날 세상에 시아버지를 위한 명품 시계를 사왔더라고요. 억소리 나는 가격의 시계를 말입니다. 시아버지는 이미 그것에 홀랑 넘어가 버리셨고요. 아이고, 우리 새아가는 정말 인품이 남다르구나. 전에 아이는 영 인품이 별로였거든. 인품이라고 할 것도 없지. 인간이 덜 돼서 나한테 소리나 버럭버럭 질러댔으니까 말이야. 하여튼 네가 오니 내 마음이 다 편하다. 우리 집안 큰며느리인 만큼 집안 기강도 잘 잡고 하렴. 작은 애가 영 제멋대로라서 말이야. 어머, 아버님 그러셨어요? 저도 이희한테 전 와이프 얘기 듣긴 했어요. 아버님께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른들 잘 모셔요. 집안에 어른들이 많아서 워낙에 예절이나 그런 게 몸에 배어있거든요. 어찌됐든 제가 큰며느리니까 아버님 신경 많이 써드릴게요. 동서도 잘 가르치고요. 아버님 또 뭐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꼭. 그래, 그럼아. 아유, 사돈 집안에 여유가 많아서 그런지 사회성부터가 남다르네 남달라. 곱게 살아온 티가 난다. 시아버지는 형님이 온실 속의 화초 같다면서 똑부러지고 강단 있다며 무척이나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내내 허허실실 웃으면서 형님의 장점만을 말씀하시는데 나중엔 듣고 있기 괴로울 지경이 되었죠.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달까요. 거기다 저까지 들먹여가며 제 교육을 잘 시키라느니 뭐라느니 그런 말들은 정말이지 기분 나빴습니다. 맞장구 치는 형님이란 여자도 그렇고요. 듣기론 형님은 직업도 딱히 없었고 의사 집안에서 자란 거 빼고는 자기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만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능력 없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결혼과 이혼만 반복하며 살아온 여자였죠. 그럼에도 얼마나 사치스럽고 허영심이 심한지 명절날만 되면 자기가 산 명품백 외제차 이야기에 열을 올렸어요. 아주버님은 그런 형님을 거의 공주처럼 받들어 모셨고요. 형님의 손에 과도라도 들리면 손댄다고 자기가 하겠다고 난리였습니다. 전에 있었던 형님께 진즉 그렇게 해주지 돈 앞에서 저러고 궁상 떠는 걸 보니 사람이 참 얄팍해 보이더라고요. 전 형님에게는 자기 먹을 과일 깎아라, 밥 지어라, 별의별 유난을 다 뜨셨거든요. 게다가 형님은 저에게도 못되게 굴었습니다. 어느 날은 아버님 생신이 다가온다는 핑계로 저를 카페로 불러내더라고요. 동서, 아버님이 이번 생신 땐 호텔에서 하고 싶다시네? 우리가 살 테니까 동선에는 그냥 선물이나 준비해. 네? 고마워할 필요 없어. 동선에 없이 사는 거 다 아는데 동선의 친정 정육점 한다며? 서방님도 변호사라 돈 좀 만질 줄 알았더니 겉만 번지르르 하고. 동서도 참 복 없다. 아무튼 걱정하지 말고 적정선에서 선물이나 준비해와. 나머진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나 가본다? 잠깐만요, 형님.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더군요. 형님이 그간 시아버지 옆에서 온갖 알랑방귀를 끼어가며 저를 부려먹은 것은 그렇다 치고 이젠 대놓고 저희 친정 욕이라니 선을 넘었다 싶었습니다. 형님, 제가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자꾸 돈 가지고 사람 얕잡아보고 무시하는 거 그거 그만두실 수 없어요? 정말 꼴사나워요. 사람 기분 한순간에 잡친다고요. 그거 모르고 하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딸애도 안 할 행동이에요. 뭐야? 지금 누가 누굴 가르치려 드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어서. 아니, 동서 자격지심 좀 적당히 갖지? 내가 부러우면 부러운 건지 왜 질투하고 그래? 진짜 꼴사 나온 게 누군데? 서방님이라도 잘 나가면 나한테 어떻게 한마디 해보겠는데 그거 못하니까 지금 괜히 날 세우는 거잖아. 까놓고 말해서 동서네가 호텔 요리값 부담할 수 있겠어?
그게 얼만 줄 알고. 아버님 숙소까지 잡아드려야 하는데 하루에 100만 원 하는 돈을 부담할 수 있겠냐고. 자격지심이요? 제가 형님한테요? 형님, 도저히 유치해서 말이 안 통하네요. 괜히 말씀드렸어요. 오늘 대화 없던 거로 하죠. 웃기고 있네. 동서, 내가 충고 하나 하겠는데 앞으로는 주제를 알아, 주제를. 나한테 자격지심에 괜히 난리 떨지 말고. 어디 정육점 딸이 감히 을사친정 가진 나한테 덤비긴. 넌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백정이었어, 백정. 알아? 백정이란 단어에 제 머릿속 이성의 끈이 풀린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히 살아오신 친정 부모님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죠. 더 참을 수 없어 저는 바로 앞에 있는 물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물잔을 형님의 얼굴에 뿌렸어요. 형님의 반응을 살필 새도 없이 카페를 나와버렸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도 형님의 언행을 생각하니 화가 나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서 씩씩거리는 저에게 남편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으나 모른 척 해버렸고요. 그런데 일은 연쇄적으로 터지더라고요. 특히나 나쁜 일은 더 나쁜 일을 몰고 온다고. 그 주 갑자기 시아버지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몇 시라고 말씀도 없이 말입니다. 그렇게 오신 시아버지는 집에 들어서시자마자 다짜고짜 저부터 찾으셨습니다. 너 일로 와봐라. 그리고 버럭 소리를 지르시는 시아버지 뒤엔 한 사람이 더 있더라고요. 바로 형님이었죠. 얄밉게 시아버지 뒤에서 저를 보는 형님을 보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시아버진 저에게 다짜고짜 무릎을 꿇라고 하더니 도대체 형님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이 상황까지 만든 거냐고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설명하려고 했어요. 화는 났지만 흥분해서 오히려 말을 횡설수설하면 요지가 전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버님, 저도 형님에게 물을 끼얹은 건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근데 형님이 먼저 저희 어머니 아버지 직업 두고 백정이라고 하셨어요. 정육점 하신다는 이유로요. 제가 주제도 모르고 본수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왜 제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요? 물론 제가 한 행동은 잘못됐지만 그 순간엔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저 형님에게 그런 말까지 들은 이상 사과할 생각 없어요. 기 막혀라. 고작 그깟 말 때문에 물을 끼얹었단 말이야? 이런 망측한 일을 봤나? 너 당장 무릎 제대로 꿇고 네 형님한테 싹 다 빌어. 얼른! 안 그럼 쫓겨날 줄 알아. 기대까진 안 했지만 모든 상황을 설명하면 그래도 시아버지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해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아버지를 물로 봤던 거죠. 시아버진 형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빌라고 안 그러면 직접 자신이 꿀리겠다고 엄포를 놓더군요. 그리고 애꿎은 남편에게까지 불똥이 튀어 남편에게도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며 교육을 가지고 논하더라고요. 세상에, 이게 제가 가만히 듣고 있어야 할 말인가요? 남편은 시아버지 눈치를 잠깐 보더니 저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서 남편마저 가만히 있었다면 화가 더 났을 것 같은데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한숨을 푹푹 내쉬며 열을 뿜더라고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저도 이 사람에게 얘기 못 들어서 지금 들었는데 백정이라뇨. 그 말은 정말 너무하셨네요. 아니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 직업을 두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세상에. 저도 너무 기분 나쁘네요, 솔직히. 아버지 여기까지 와서 이 사람에게만 그러지 마시고 좀 공정하게 판단하시고 중재해주세요. 뭐야? 이놈 자식이 너까지! 시아버지는 남편의 말에 더 노하셔서는 배신자를 보듯 남편을 바라보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바람을 한번 걸린 이후로 사람이 좀 변했다 싶을 만큼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그 모습 그대로 믿지는 않았지만 어찌되었든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고 시아버지에게 대든 것이었죠. 저는 남편의 옆에 딱 팔짱을 끼고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았어요. 남편은 말을 더듬긴 했지만 최대한 제 편에 서서 잘못은 제가 아닌 저쪽에서 하셨으니 저에게만 몰아붙이는 건 잘못되었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기막힌 노릇이 다 있나. 그래, 네가 어떻게 얘를 굶어 삶았는진 모르겠지만 나는 이번 기회에 아주 단단히 틀어졌어. 너 같은 며느리 앞으로 집안에 발 들이고 싶지도 않으니 넌 앞으로 날 시아비로 생각지도 말아라. 나도 너 며느리로 생각 안 할 테니 알겠냐?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제가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을 보곤 버릇이 없다며 끝까지 깐족되었고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이제 내보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발로 나가지 않으면 경비를 부르겠다고 말했죠. 친정어머니가 딸아이를 데리고 올 시간이 되었기도 했기에 더더욱이나 두 사람을 보내야 했습니다. 제가 강경하게 나가자 두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내쫓기듯 나가긴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오늘 일을 잊지 않겠다며 마치 칼을 문 사람 같은 말투로 벼르고 가셨고요. 사실 남편이 지금 저에게 이렇게 잘 대해주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돈이었어요. 남편이 실적이 없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남편에게 당시 손을 뻗어주셨거든요. 넉넉한 생활비와 함께 저희 친정아버지 가족 사업에 남편을 끼워주시기로 한 겁니다. 친정어머니는 제게 상처를 준 일로 남편을 용서하고 있지 않긴 했지만 아버지는 그래도 가족이니 남편에게 한번 기회를 주고 싶어 하셨어요. 제 딸의 아빠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남편은 저에게 일이 지극정성이었죠. 시아버지가 떠나자마자 달려와서는 바로 제 안색부터 살폈고 자기가 다시는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저는 못 들은 척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가만 생각하니 이번엔 시아버지가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앞으로의 나날에 피바람이 불어닥칠 거라는 것이 예상되더군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인간이기에 조금은 무섭기도 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 형님이 저희 부부를 초대했습니다. 형님이 아주버님에게 자기 친정병원 옆에 대형 카페를 하나 열어주었다며 거기서 개업식을 하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마음은 가기 싫었지만 거절하면 괜히 또 무슨 원성을 받을까 싶어 일단 화분 하나를 들고 찾아갔습니다. 카페 앞에 놓을 자그마한 화분이었죠. 그 정도 정성이면 좋겠습니다. 근데 들어서자마자 형님은 제 손에 들려있는 화분을 보곤 안색이 확 변하더군요. 설마 이까짓 걸 선물로 준비하냐는 표정이었어요. 동서, 아니 뭐 현금이라도 준비해올 줄 알았는데 저번에 시아버지한테 혼나고 정신 아직 못 차려졌나 봐? 나는 내가 그래도 선의 사람이라 동서 생각해서 이렇게 미운 마음 접고 초대까지 해줬는데 말이야. 아무튼 여기 높으신 분들 많은 자리니까 알아서 잘 행동해. 내 체면 구기게 하지 말고. 형님 카페에 개업식에 온 사람들은 몇 없었습니다. 딱 봐도 형님의 친구들, 가족들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눈에 띄는 시아버지까지. 근데도 형님은 무슨 헛바람이 들었는지 높으신 분들이란 단어를 강조해 말하더군요. 제가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시아버지는 저를 보곤 아는 체도 안 하셨고 일부러 제가 지나갈 때 들리는 목소리로 왜 여기까지 왔냐는 말씀을 중얼거렸어요. 아이고, 제가 또 누구 복장을 뒤집어 놓으려고 여기로 온 거야? 여 같은 기집애 같으니라고. 꼬리가 100개는 달렸을 게다. 우리 아들 홀려서 등골만 빼먹을 년 같으니라고. 아주 콱 밟아줬어야 되는데 요즘 것들은 기고만장해서 그럴 수도 없구만. 저는 어차피 아이도 데리고 와야 해서 간단히 카페만 둘러보고 갈 생각이었기에 시아버지에게 가볍게 인사만 드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 면전에 대고 저런 말씀을 하시니 너무 짜증나더군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밖에까지 나와 저를 멀리서 부리더군요. 저보고 어디 먼저 가려고 하냐면서 형님을 돕고 가라고 하더군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는 법이 어딨냐? 뭐라도 하고 가야지. 아버님 죄송한데 저 지금 저희 집안 일이 있어서 가봐야 돼요. 오늘 아이 데려오고 정육점에 귀한 손님분들 오신다고 하셔서요. 아이고 그 동네 정육점에 무슨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퍽이나 귀한 사람이 오겠다 오겠어. 그래 어여 가봐라. 그 귀한 손님 맞아줘야지. 아버님 그냥 가게 냅둬요. 우리 동서 무지 바쁜 사람이거든요. 저도 못 말려요. 오늘 카페도 겨우 시간 내서 왔을걸요? 동서 와줘서 고마워. 비아냥거리는 형님과 껄껄 웃는 시아버지. 아주 콤비가 따로 없었답니다. 순간 마음속으로 당신 아들도 저희 친정 일을 돕고 있다고 말하려던 걸 겨우 참았네요. 맞대응했다간 똑같이 유치한 사람이 될 것 같아 전 그대로 아이를 데리고는 정육점으로 왔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손주 사랑이 무척 크셔서 아이를 너무 이뻐하시며 곧잘 놀아주시곤 했어요. 이번에도 보자마자 저희 딸아이에게 선물을 가득 안겨주셨죠. 이쁜 옷이며 학용품, 머리띠까지 그중엔 다소 비싼 물건들도 있었어요.
제가 못하러 이렇게까지 주시냐고 하면 친정 부모님은 이쁘고 좋은 물건을 보면 손주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사게 된다며 허허 웃으시곤 하셨어요. 그날은 오랜만에 저희 부모님의 웃는 얼굴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낮에 형님과 시아버지와 있었던 일은 까맣게 잊고 부모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딸아이가 저희 집으로 향하는 길에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이라 저는 차마 입을 틀어막아야 했네요. 엄마, 할아버지가 그러는데 나는 계집애라 쓸모가 없대. 왜 내가 쓸모가 없어? 뭐? 할아버지가 그런 말을 했어? 언제? 저번에 엄마 아빠 없을 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나는 돈도 못 벌고 학교도 갈 필요 없대. 남자만 잘 만나면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언제 그런 얘기를 하신 거래? 엄마, 그거 나쁜 얘기지. 나 조금 속상했어. 아직 어린 딸아이에겐 절대 받아들이지 못할 이야기였습니다. 이해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을 이야기였고요. 저는 곧바로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 전달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손주에게 그렇게 말하는 할아버지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자 남편은 화가 났는지 곧바로 전화를 걸더군요. 저는 시아버지에게 단단히 한 소리 하려고 전화를 거는 줄 알았습니다. 잠시 후 들려오는 소리를 의심해야 했죠.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요. 역시 남편은 변하질 못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이 답답해 제가 전화기를 낚아채 확 내질렀습니다. 아버님 귀한 손주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법이 어디 있나요? 이제 와서 발뺌하지 마세요. 아버님께 이미 여러 번 실망했지만 이번엔 정말 심하셨네요. 저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우리 딸도 마찬가지예요. 아버님께서 며느리랑 손자 이렇게 대하시니 더 이상 제가 왜 아버님을 보고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뒤 무어라 하는 말소리가 들려왔지만 전 더 듣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대차게 끊고 나서야 남편을 노려보고는 홀로 집 밖을 나왔습니다. 이 순간 누구라도 만나 속을 풀고 싶기에 친구들을 불렀어요. 제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부터 이어져 온 인연이라 굉장히 끈끈한 사이였는데요. 역시나 제 이야기를 듣고는 다들 기함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친구들 앞에서 엉엉 울며 속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남자인 친구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주는 겁니다. 야, 시아버지 싫으면 아예 연 끊고 살아. 그런 시아버지가 언제까지 두고 보면 살 건데. 그러다 속병 나, 화병 나서 뒤집어진다고. 내 주변에도 이미 몇 있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연 끊고 살아. 듣고 보니 이 말도 맞다 싶었어요. 그리고 다음 명절날이 되면 꼭 그렇게 말해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진 상상도 하지 못한 채로요. 형님은 아주버님과 카페를 개업하고 나서 매일매일 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궁금하지도 않은 문자들이었어요. 카페 한 사람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자신이 일하는 모습 같은 그런 사진들을 보내며 동서 부럽지? 부러우면 동서도 카페 하나 해. 내가 싼 이자로 대출해 줄게. 이런 문자를 적어 보냈습니다. 얄미운 짓도 참 잘했어요. 저는 궁금하지 않으니 더 이상 문자 보내지 말라는 말을 적어 답장을 했어요. 형님 잘 돼서 기쁜데요. 이제 문자는 그만 보내주세요. 그러자 형님은 제가 셈이 많아 큰일이라며 저를 두고 마구 소갯말을 쏟아내더라고요. 동서 생각만 하면 내가 짠해 죽겠어. 희영이 옷은 잘 입혀 보내고 있는 거야? 요즘은 교육도 중요하니까 학원 꼭 좋은 곳으로 보내고 동서가 일을 안 하면 그런 거라도 잘해야 사람 노릇하는 거야. 형님, 저 일해요. 저희 친정집 일이요. 맞다. 정육집 하지? 그걸 일이라고 치는지 몰랐네. 그리고 나 아버님이랑 제주도 가기로 했거든? 아버님이 제주도 가보고 싶다고 하셔서 모시고 가기로 했는데 동서도 같이 와. 티켓 끊어줄게. 제주도 가봤어? 못 가봤을 거 아니야. 형님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제주도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당시 친정집 일도 많았고 사업에 한창 매진 중이라 괜찮다고 거절했어요. 가서 스트레스만 받을 게 뻔한데 제가 못하러 가겠어요. 그런데 명절 대신에 가는 여행인데 왜 오지 않는 거냐며 시아버지께서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직접 행차하지 않으신 게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일이 바쁘다고 했더니 역정 내기도 이제 힘들다며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서 참 어처구니 없는 것은 남편이 딸을 데리고 제주도 여행을 가면 안 되겠냐고 말한 겁니다. 남편은 우리 딸이 지금껏 여행을 제대로 가보지 못해 아쉬워하고 있다며 딸이 먼저 같이 가고 싶다고 말했다 하더라고요. 우리 희영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 애가 먼저 말한 거야. 내가 뭐 제주도 가고 싶어 그랬겠어? 아니야, 나도 우리 아버지 모시는 거 피곤해. 내가 직접 물어볼게. 남편 말은 못 믿겠어서 딸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딸은 정말 가고 싶다며 할아버지랑 친해지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오더라고요. 자신에게 나쁜 말 한 걸 어렴풋이 인지하면서도 할아버지와 친해지고 싶어 하던 딸의 마음이 참 안쓰럽게 느껴지며 한편으론 마음속에 시아버지에 대한 분노도 일었습니다. 엄마, 같이 가면 안 돼? 나도 가고 싶어. 제주도. 다른 친구들은 다 가봤단 말이야. 딸은 매일매일 졸라댔어요. 결국 저는 딸의 재촉에 못 이겨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되었고요. 3박 4일의 일정이었는데 간단히 요약해 말하자면 지옥가도 같은 여정이었습니다. 형님은 자기 캐리어조차 들고 다니지 않으려 했고 그걸 은근히 저에게 맡겼고요. 또 제가 입고 온 옷이나 신발을 보며 비웃기 바빴고요. 시아버지는 저를 보자마자 혀부터 쯧쯧 차면서 바쁘지도 않은 네가 뭐가 바쁘다고 튕기고 앉았어. 네 돈으로 가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네 형님 잘 받들어 모셔라. 얘가 너 여행도 보내주지 않냐? 참고로 숙박비는 내가 내는 거다. 아, 네, 그래요. 제가 내도 되는 숙박비나 항공비를 굳이 자신들이 하겠다며 먼저 예매했기에 저에겐 애초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생색을 내더라고요. 여행 내내 말입니다. 자신이 내는 돈으로 호강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좋냐면서요. 거기에 대꾸하고 싶었지만 여행 내내 너무 피곤했던지라 저는 누워있을 자리만 있으면 쓰러져 자기 바빴습니다. 이상하게 여행 다녀온 뒤로 더 몸이 안 좋아졌어요. 원래 여행 가기 전에도 사업으로 바빠 몸을 잘 챙기지 못했긴 했지만 여행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인지 아무리 많이 자도 피곤하고 졸리더라고요. 나중엔 일을 하면서도 집중력이 확 떨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친정엄마에게 말하니 엄마가 좋은 한의원을 알려주셨습니다. 거기 선생님께 말씀드려 놓을 테니까 꼭 지어 먹어. 알았지? 알겠어요, 엄마. 이상하게 요즘 너무 피곤하네. 너가 너무 무리해서 그래. 아이고, 약 먹고 몇 달 그냥 푹 쉬어라. 친정엄마의 따뜻한 말을 들으니 조금 힘이 나고 기운도 차려졌습니다. 그 힘으로 한의원 가서 침도 맞고 선생님의 조언도 들으며 약을 지어 먹었죠. 큰 효과는 없었지만 보약을 먹으면서 입맛도 다시 살아나고 잠도 푹 자게 되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만족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 날이었죠. 다음 날 엄청난 대형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저는 시아버지와 대판 갈라서게 되었고요. 이때 남편의 의외의 대처를 볼 수 있기도 했어요. 제가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친정엄마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보약 사진을 찍어 올려놓았는데요. 보통은 꽃 사진이나 우리 딸 사진을 올려놓는데 보약 사진을 올려놓으니 시아버지가 그것을 바로 보셨나 봐요. 갑자기 저를 자기 집 앞으로 불러내더라고요. 그것도 주차장으로 말입니다. 무슨 일인가 하여 일단은 남편과 함께 향했습니다. 원래는 남편 빼고 혼자 오라고 했으나 남편이 없이 혼자 가면 왠지 조금 위험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음침한 주차장 안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 누군가 신발을 질질 끌며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신발을 끄는 버릇이 있으셨던 시아버지셨죠. 시아버지인 것을 예상하며 남편과 기다리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제 쪽으로 걸어 들어오더니 정말 너무도 갑자기 손을 올리더군요. 전 그때까지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그리고 불현듯 제 뺨으로 다가온 충격적인 손찌검에 그제야 내가 맞았구나를 깨달았죠. 야 이년아, 내 아들이 힘들게 번 돈을 네 입구녕에 쳐넣어? 너는 인지상정도 없는 년이냐? 염치도 없는 년이냐고? 여행도 네 형님이랑 나한테 업혀가. 돈도 네 남편이 다 벌어다 줘. 넌 대체 하는 게 뭐냐? 하는 거 없이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최소한 돈을 쓰지 말아야지. 어디 감히 천박하고 쓸데기 없는 네 몸 하나 챙기겠다고 그 큰 돈을 쓰고 자빠져 있어. 네, 시아버지는 겨우 보약 한 재 지었다고 그러시는 거였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큰 충격에 빠져서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바로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CCTV를 찾았죠. 다행히 주차장이라 CCTV가 있더라고요. 아버님, 지금 이거 다 찍혔어요. 그래, 찍혔는데 뭐 어쩌라고. 나는 당당해. 그러세요? 제가 아버님 신고할 건데요. 그리고 아버님 아들이랑은 이혼도 할 거고요. 뭐야? 야, 누가 그 거걸로 겁먹는데? 어디 해봐! 해보라고!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 네, 그럴게요. 어차피 제 남편이랑 인간도 쓸모 없었는데 잘 됐네요. 저희 집에 얹혀 지내고 있었거든요. 뭐? 내 아들이 무슨 니네 집에 얹혀 지낸다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저는 그야말로 뻔뻔스러움이 도가 지나친 시아버지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뺨까지 얻어맞은 이 상황이 서럽고 비참하기도 했고요. 근데 제가 119를 누르려고 하던 그때 남편이 황급히 저를 말리더군요. 그러면서 자신이 계획이 이미 있다며 한 번만 자신을 믿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 정상 아닌 거 알아. 내가 전부터 생각한 게 있었어. 그러니까 여보, 제발 신고만은 참아주라. 저는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미 뺨까지 친 시아버지, 저도 용서하고 싶지 않았고 똑같이 받아쳐주고 싶었죠. 하지만 남편이 뒤이어 한 일은 놀라웠습니다. 남편은 그 일이 있고 난 일주일 후 저에게 인터넷 사이트 하나를 보여주더군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원 사이트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버지 여기 요양원에 있어. 나도 내 아내 함부로 대하는 아버지 너무 싫고 벗어날 수 없어서 힘들었어. 우리 소중한 딸까지 막대하는 아버지, 나도 이제 아버지로 모시고 싶지 않아. 아버지 이제부터 요양원에 있을 거고 평생 여기 둘 생각이야. 어차피 연세도 있으시고 며칠 전 아버지가 정신을 자꾸 깜빡하시는 게 이상해서 검사를 했는데 치매라고 하시더라고. 뭐? 치매라고? 남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미처 몰랐던 사실인데 남편은 시아버지를 보며 상태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병원에 직접 데려갔다고 합니다. 치매란 사실을 안 지 얼마 안 되었다고요. 언젠가 저한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하필 주차장에 간 그날 그 일이 터지는 바람에 지금 말하게 된 거라고요. 그리고 아버진 절대 당신이 허락하지 않는 한 보러 가지 않을 생각이야. 난 당신밖에 없어. 알잖아. 내가 당신 집안 도움으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남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남편이 무엇이 두려워 그런 행동까지 했는지는 알 수 있었어요. 또 남편은 전적으로 저와 친정의 편이라고 바뀐 자신을 믿어달라 하더군요. 다음날 저는 시아버지가 있는 요양원을 찾아갔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아버지를 뵈러 찾아간 건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시아버진 저를 보자마자 오열하며 처음으로 제 앞에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너무했다. 내가 너무했어. 그치? 근데 나 무섭다, 며느라가. 내가 치매라고 하니까 큰아기는 연락도 안 되고 장남놈도 연락이 안 돼. 아무도 날 찾아오지 않아. 둘째 애랑 너밖에 안 남았어. 나 여기 계속 둘 거냐? 응? 알고 봤더니 형님은 시아버지에게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 줄 아셨나 봐요. 아주버님의 말재간에 속아 넘어가서요. 아주버님이 형님과 결혼할 수 있었던 것도 재산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인데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신 이후 정신이 오락가락하시니 재산에 대해 직접적으로 물었고 아버님이 재산 같은 건 없다고 말하니 그 거짓말이 영락없이 들키고 만 거죠. 요즘 저는 시아버지를 그대로 그곳에 두고 살고 있습니다. 이미 치매에 걸리신 시아버지 모실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남편 역시 시아버지 면회는 가고 있지 않으니까요. 혹시 제가 너무 가혹한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의견들 있으면 댓글창에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